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한편 아끼고 또 아끼는 소비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7%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금리가 7%대까지 오르면 이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조사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과연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들이 견딜만 한가를 네.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들이 위험해지면, 부실해지면 과연 정부 정책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나.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우선 금융당국이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대출금리가 7%까지 오르면 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분이 190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은행에다가 원금 이자 못 갚았어요. 다음 달 뭐가 날아올까요? 뭐가 독촉장, 네. 독촉장. 그리고 3개월 연속 연체되면 뭐가 들어와요? 경매, 처분이 들어오거든요. 네. 한마디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대출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로 규제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벌어들인 1년 동안의 소득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70%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1년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내 소득의 연소득의 70%를 초과했다? 아, 이건 위험수위다. 이분은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취약 차주로 분류가 돼요. 자, 이걸 따져봤더니 DSR 넘는 차주가 약 190만 명이고 이들의 진 빚 규모가 48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180조 원이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70%라고 하는 데는 최저생계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빼고 나머지 네. 전부 다 빚을 갚는 데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최저생계비에다가 플러스, 야 그래도 건강보험료 내야 하잖아. 이게 필수 지출 비용이잖아요. 사회적 비용을 더 내야 하는 합치게 되면 DSR 규제 70이 아니라 90%로 강화되는데 70%를 강화하게 되면 이 70%를 초과한 대출자가 무려 120만 명. 이들이 진 빚 규모만 336조 원이 넘습니다. 와. 지금이야 이제 평균 대출 금액 봤더니 4% 채 안 돼요. 가까이 돼요. 근데 앞으로 이자가 지금 금리가 3%만 더 오르면 네. 이들 취약차들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랐죠? 1.75%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흔들린다? 그럼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금융당국은 이제 금리 상승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차주를 타겟으로 해서 이런 취약차주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데 대출 받으신 분들, 다중채무자들,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겟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 7%대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딱히 최근에 기억나는 때가 없을 정도의 저는 그렇게 와닿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거고 그러면 더 한없이 오를 거고 또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취약차주를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어요. 매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 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대출을 만기 연장을 해줬어요. 4번 연장돼서 오는 9월 말에 종료되는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 그 이후에 10월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대신에 세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하나는 감면이에요. 네. 새출발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을 해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줍니다. 여기에는 연체가 이제 석 달 이상,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환대출이에요. 앞서 7% 이자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2금융권은 두 자릿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자릿수의 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를 7% 이내로 낮춰주는 이 전환 대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 한 8조 7천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고 나머지 세 번째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니까 가게가 많이 헐었어요. 여기 사업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떤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 이것도 한 42조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연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회성, 링거 효과예요. 근데 이번에는 탕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무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금융당국의 추산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1인당 평균 부채가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네. 이걸 단순 계산하게 되면 약 한 25만 명가량이 채무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960조가 넘어요.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댄 소상공인만 30만여 명, 대출 금액만 18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대책으로 125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지만 딱히 내용을 추려보면 소상공인 한 8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취약한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지원 대상과 금액을 촘촘하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는 부담으로 갖고 있는 빚을 탕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고물가에 사람들이 외식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결국에는 계속 적자가 나고 빚을 계속 져야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서너 차례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선별적 지원, 내지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이제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지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뭐 문을 닫지 못해서 정말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피해서 문을 닫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중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됐어요. 네. 소상공인들 하는 얘기는 우리 정상적으로 영업해서 빚 물게 해달라였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못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문을 열고 보니 보복 소비로 해서 약간 소비가 회복될 만하니 네.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봤더니 원자재비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인건비도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걸 좀 탕감을 해주지 않으면 늘상 있어 왔어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면 IMF 당시에도 이런 채무 상환을 감면해 준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소상공인한테 영업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분명히 이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네. 논란이 되는 건 이들 가운데 아주 일부이긴 한데 영끌 비퇴 나선 34세 청년들까지도 여기는 원금 탕감이 아니에요. 대출진 빚의 이자를 최대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 감면해주겠다.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야, 나는 40세야. 근데 왜 나는 빠졌지? 난 똑같은 20, 30대인데 다 어렵지만 나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어. 나는 상대적으로 난 뭐야? 이런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 속에 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마 김정 금융위원장 청와대까지 나서서 여론을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정말로. 왜냐? 사과했죠, 오늘도. 맞습니다. 전 계층이 아니라 34세 청년만 있다? 아니, 청년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B2라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일 그렇죠. 뿐인데 40세 이상도 B2에서 손해보신 분 많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왜 34세 미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고 해도 탕감해 주냐. 이건 좋지 않은 선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도 해명을 보면 청년층이 젊다는 이유로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이제 갚아 나가는 세대들이 손해를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빚을 잘못 빠지면 평생 고생하고 그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남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는 해명인데 근데 이 해명을 듣는 20대들이 과연
이제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키워드에서 동의할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 저 역시도 사실 듣기에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로 다 같이 탕감을 해주거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학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직업을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영끌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냥 빚을 다 내가지고 이거 한몫 잡으려고 투자를 했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면 방금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1년 전만 해도 영끌이다, 똘똘한 한차다 해서 집을 사는 열풍이 불었었는데 딱 1년이 지난 지금은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될까요? 우리가 지난 정부 때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못 잡은 걸 금리가 해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니까 똘똘한 한채의 대명사 강남까지 지금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매매 시장에서는 지난달 전국 집값이 2년 10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도 7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구가 약세로 돌아섰는데 최근에 집값 하락은 이제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이에요. 네.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종부세며 깎아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종부세 중과를 또 유예해 주다 보니 급매물은 내놨는데 가격이 많이 조정된 것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거래 절벽이에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더 오르는다는데 서울 집값 대출 안 받고는 못 사는데 대출이자 걱정되고요. 집값이 아직 내 눈높이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거래 절벽 속에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심리가 이제 팽배한 상황이고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게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집이 입주하기 시작하려면 사실은 4, 5년 전부터 기획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수요는 되게 많은데 잠재 수요는 많은데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우리 둔천공 재건축 아파트가 네. 공사비 이제 문제로 해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12,000호가 넘는 그런 이 것들 때문에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이렇게 똘똘한 한채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강남권이나 비강남권이냐, 서울이나 비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두고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전월세 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야, 임대차 3법 만료되는 8월 되면 전세대란 나는 거 아니야? 네. 전세대라는 기후였고요. 지난 2년 동안 이제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값이 한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올라서 지금 전세 대출이 한 6억 원 채도 상당히 넘어섰어요. 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인상분만큼 월세 살겠습니다라는 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월세 시장만큼은 빠르게 월세화로 이제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월세라는 게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고요. 그렇죠. 네. 전세는 그동안은 내 집 마련의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전세 살다가 전세금 이제 가지고서 그 목돈을 키워서 이제 청약을 들어서 내 집 마련하는 수단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이렇게 이 전세가 차츰차츰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 그만큼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간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월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